이석기 경기 동부. 네, 그럼 근데 제가 그때 봤는데 무슨 남부위원회라고. 그 복습을 좀 와. 해보죠. 우리. 민혁당의 네. 조직이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경기 남부위원회. 예. 이제 그 남부 그러니까 경기위원회죠. 경기도 지역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석기였죠. 민혁당. 아 그럼 그 지하 세계에서의 이름이 네. 그 남부회고 네. 이게 겉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경기 동부다. 민혁당이든 모든 지하 조직은 대부분 서울의 명문대 학생들이 만든 건데 네.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석기만 그러니까 경기 동부 성남을 끼고 독자적인 세력을 확장했어요. 조금 호족. 호족 같은 거 맞아. 음. 그러니까 이제 민혁당을 만들 때 이석기가 초기에 결합했던 것 같아. 근데 이석기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남에서 활동하겠다라고 오케이. 해서 쭉 인정했던 것 같아. 민혁당 중앙에서. 그래서 경기 남부위원회라고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 경기 동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 얘기했던 전국연합의 경기 동부위원회에 이제 경기 동부가 된 거고 이제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경기 동부라는 게 성남 지역을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한번 역사적으로 이 운동 세력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이들의 행동 방식이나 투쟁 방식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주사파 쭉 얘기하면서 학생운동 얘기했잖아요. 학생운동 얘기였고 약간 엘리트 정치인인데 이 경기동부를 가면 민초주사파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세. 요번에 민주노총을 장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얘기를 하면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 그 외곽에 있는 나라들이 막 커지잖아요. 그 뭐냐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더 이상 확장할 땅이 없어. 근데 외곽에 있는 나라들은 외곽에 있는 막 개간을 하고 이러면서 농사 짓지 않는 땅인데 농사 짓고 막 영역을 확장하거든요. 경기 동부는 항상 자기 영역을 이 기층민들에서 넓히면서 쪽수를 확보하고 그래서 망했다 싶은데 다시 일어나고 망했다 싶은데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다른 주사파들은 그냥 학생회가 그냥 학생회제를 장악 못하고 후배를 교육시키지 못하면 끝이야. 학교에서 후배를 교육시키지 못하면 이 점점 힘이 하는데 경기 동부는 2010년이 되건 2020년이 되건 어디 가서 사람들을 모아와. 그게 그래서 그 70년대에는 이제 서울대학이 컸고 이게 80년대 중반 이게 연고대 정부로 확장되죠. 80년대 후반의 경계로 이제 한양대, 전남대로 확산되는 게 전통적인 학생운동의 경로인데 색다른 형태의 주사파들이 성장하는데 그게 지역 맹주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동부는 광주 대단지 싸움을 중심으로 이석기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했고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 어쩌냐면 인천이 굉장히 공장지대가 많으니까 그 인천 지역에 그러니까 인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조직한 거예요. 강희철이라는 분이 이분도 좀 신화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인천하고 경기 동부랑 비슷해요. 울산은 어떠냐면 서울의 명문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울산에 내려가서 조직한 거야. 그래서 다 서울대 출신들이야. 이분들이 다시 이제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으로 올라왔고 광주가 큰데 광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광주 그러니까 5.18의 영향하에서 광주 전체가 운동권이야.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광주에 끼고 이제 했으니까 매우 대중적인 운동을 해요. 근데 경기 동부 일선하고는 좀 다르지. 대중 운동을 굉장히 중시해. 그러니까 대중적인 흐름에 거슬리는 행동은 잘 안 해. 경기 동부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니까 마음껏 하지. 그 다음에 부산 쪽이 군소 지역이 있는데 부산도 약간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가 학생운동 중심의 주사파라면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역 맹주 중심의 주사파예요. 그래서 경기 동부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동부라는 책이 따로 있죠. 그걸 한 번씩 거의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저 책을 보면은 이제 그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부터 이제 쭉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경기 동부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사실 광주 대단지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그 청계천 쪽에 그 판자촌 이런 데를 이제 그 개발한다고 해서 거기 있던 이제 그 판자촌 거주민들을 대량 그냥 트럭에 실은 거죠. 트럭에 실어가지고 거기 지금은 성남이지만 거기 옛날에 광주였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성남이 간 거. 하차를 시킨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으로 하면 수진동, 태평동, 태평동. 상대원동 네네네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성남에 보면 이렇게 언덕이 근데 있는 엄청 언덕. 거기 있죠. 거기다가 그냥 사람을 덤프트럭으로 그냥 실어다가 떨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광주 대단지 사태 때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없어. 대중교통이 없고 식료품 살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뭐 이런 사태?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이제 광주 대단지 사태가 이런 것도보다 근데 이게 성공한 투쟁이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 보면은 거기 가천대학교에서 거기 올라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것만 딱 막아버리면 서울에 물류가 막히는 거야. 주요 경로. 그러니까 거기를 도로를 점거한 사태가 벌어지거든. 아 거기 복정동 이렇게 네.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온 송파 이쪽으로 네. 올라오는 그 길이요? 그 길을 그냥 거기서 그 언덕에서 사람들이 딱 장악을 하고 거의 눈에 불을 켜고 그 도로를 장악하니까 박정희 정부도 어이씨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한테 거기 땅을 준다니까요. 거기 그 동네 보면 다세대 주택들 있잖아요. 거의 바둑판 모양으로 모눈종이처럼 쫙 거기 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땅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벽돌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터전이 서민이지만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투쟁을 하면서 생기는 자기네들의 끈끈한 유대. 그리고 그때 철거민들을 우르르 떨궈 놨더니 서로 물어보니까 나 빨치산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럼 너도 나도.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빈민으로 살다가 거기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게 학생운동 조직과 다른 하나의 물결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그렇게 가난하지만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얻었던 빈민운동, 철거민운동 이게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외대도 이것도 또 하나 이게 우리 학교에 좀 골 때리는 건데 원래 철학과가 본교였어요. 외대 철학과가 본교였거든요. 그런데 용인으로 학교가 전부 다 용인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서 철학과 먼저 보내. 그러니까 철학과는 본교로 입학해서 지방대생이 된 거지. 그런데 본교가 안 왔어. 철학과생들이 미아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철학과 선배들이 거기서 경기동부에 중추가 되지. 그런 사연이 있었네. 네. 외대는 학생이 우리 때 93학번 기준으로 신입생이 1,300명인 조그만 학교예요. 1,300명이고 서울대가 5,6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으로서 큰 지분을 차지할 수가 절대 없는 학교인데 용인에 가서 거기서 파르티잔들을 만난 거야. 파르티잔들을. 기충 대중을 조직화하면서 이 주사파내에서 헤게모니의 지역 맹주로 거의 진나라 초나라가 확 크듯이 여기서 이석기가 우길승천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재밌죠? 이 맥락도 나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 운동에서 커간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45년에서 53년에 어떤 형태로든지 좌익 사상을 겪어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생 운동 거보다 한 10년, 20년 이상 사상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학생 운동 수준이 확 높아져. 근데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범민련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인천이나 경기동부가 또 그랬던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대학에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외대 가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 학생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아 나는 외대 학생 운동이야, 서울대 학생 운동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지역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대를 가건 연대를 가건 어디를 가건 간에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성남 운동을 합니다. 성남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세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대학, 경기동부가 있는 이 성남과 가장 가까운 대학이 어디냐? 외대인 거예요, 외대. 외대 용인 캠퍼스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조직적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학생운동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학생운동을 하기 위한 그 준비가 마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가까운 학교로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성남은 좀 다른 나라 얘기 같은데 좀 나라 안에 나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왠지 그냥 성남이란 게. 왜냐하면 광주 대단지 투쟁이라는 이거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동지의식이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이런 투쟁의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아까 얘기하신 빨치산들이 후견인 형태로 이렇게 있게 되니까 이거는 사회에서 그냥 목적의식이 있어서 만나는 거랑 좀 완전 다르네요. 거의 그렇죠. 목숨을 같이 함께한 뭐 혈연 지연 그러니까 이런 정치 운동에서 중요한 하나가 그냥 성남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보급 투쟁.
어른들이 갖다 주는 돈과 조직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막 청소하고 뭐 번 돈 이런 것들을 거의 11조 내듯이 만들어서 주는 거야. 예전부터 그래왔듯이. 그래서 인쇄업, 청소업 이런 용역 같은 거 이석기 돈 많잖아요. 그 업체들 업종 봐보세요. 예, 청소 대행업을 가장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러네. 예, 예. 빌딩 위탁 관리하고 이런 거. 예. 예. 그래서 그분들 이제 빨치산에 이제 몸담았던 그분들이 이제 거기 성남지역에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후견인 역할을 하고 학생 운동권에 나중에 이분들이 연로하셨을 때는 이 자라나 이 여기 성남 지역의 이 경기동부 출신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뒷바라지를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되니까 굉장히 끈끈한 조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범인열의 강력한 돌들도 그분이었어요. 그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도 정말 몰랐네. 그러니까 4.19 때 뭐 혁신계 운동하던 이런 네네네.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뭐 한약방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8.15 행사가 되면 꼭 돈을 내셔.